우리 좀 송강정에 왔는데, 송강 그러면은 유명한 게 있어. 중국의 송강은 거구 세린. 그러니까 입이 크고 비늘이 가는 농어. 송강의 농어가 아주 유명하다고,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송강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앞에 지금 흐르고 있는 저 천이 정암천 또는 뭐 송강 이렇게 불렀던 데서 이 정자 이름이 온 것 같은데, 원래 이 정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송강이라는 인물하고 이 정자하고 또 여기서 지어진 가사 시조 작품들하고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송강이라는 인물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 이제 10살까지 서울에서 살면서 아주 유복한 소년기를 보내. 이제 유복한 소년기를 보냈다고, 그 말은 송강에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인종의 귀인으로 이렇게 시집을 갔고, 귀인이라고 하면은 품계가 종일품이에요. 아주 높은 품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나가 계림군 유의 부인인데, 계림군 유는 누구냐면은 그 성종대왕의 형 월산대군이라고 있잖아. 월산대군의 손자이면서 개성군이라고 성종 임금의 셋째 아들 개성군인데, 그 셋째 아드님이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그 자식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계림군 유야. 그러니까 계림군 유는 정리하면은 월산군의 손자이고, 아울러 성종 셋째 아드님의 양자인 그런 사람인데, 이 계림군 유가 을사사화에 관련이 돼요. 연루가 되면서 처갓집인 송강집이 이제 영향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송강의 큰 형이 이제 매 맞고 벼슬 가다 유배 가다 죽어. 송강의 아버지도 이제 함경도 정평, 경상도 영일 등지로 이렇게 유배를 떠돌다가 6년 만에 풀린 거든. 그러니까 이제 송강도 을사사화 이후에 10살 이후부터는 약 6년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좀 불우한 시절을 이제 겪게 되는 거지. 이제 유배에 풀려서 송강 아버지가 여기 창평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묘, 자기 아버지의 묘를 찾아서 오면서 송강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로 오게 되고, 그때가 그냥 16살이거든. 여기 와서 이제 만난 사람이 그 한벽당 있잖아. 한벽당을 지은 주인인 사촌 김윤재, 또 식영정 주인인 석천 이몽룡, 또 면왕정 주인인 이제 면왕정 송순, 또 서화당 주인인 서화당 김성원 등을 만나. 그래서 송강이란 인물은 16살에 담양으로 내려와서부터 딱 10년 만에 가거급제하거든. 그리고 27살에 문과급제할 때까지 여기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김윤재로부터 경륜을 배우고, 석천 이몽룡으로부터서 한시를 배우고, 면왕정 송순으로부터 이제 국문시가를 배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7살 되던 해에 그 한벽당 주인인 사촌 김윤재의 애손녀 문화유씨 유강항이라는 분의 따님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사촌 그 김윤재 선생이 송강한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땅까지 떼어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송강이 이제 문과 급제해서 벼슬에 나가요. 그 어렸을 때 궁중을 드나들 때 경원대군이었던 분이 이제 명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거든. 명종이 송강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헌부의 지평이라는 그런 벼슬을 하는데,
명종 동생, 사촌 동생이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범해요. 명종이 직접 이제 송강한테 부탁을 해. 좀 잘 좀 처리해 달라고. 그런데 송강이 그 말을 안 듣고 사형시켜 버려요. 그래 이제 명종이 화가 나가지고 송강을 이제 외직으로 내보내요. 외직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서 함경도 암행어사를 시키고, 그 다음 해에 31살 되던 32살 되던 해에 독서당, 호당에 들어가요. 호당이라는 것은 선비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만들어준 일종의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거기, 그렇지, 연수원이라고 하면 되겠네. 거기서 이제 율곡 이 선생을 만나요. 그러니까 호당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호당에 공부를 마친 다음에 전라도 암행어사를 해요. 송강이. 암행어사를 시킬 정도라 하면 왕이 매우 신임하는 사람이고, 암행어사 한 사람은 대부분 다 정승벼슬에 가요. 그게 거의 관료였는데, 그렇게 이제 잘 풀리는가 했더니 송강이라는 분이 성격이 아주 강직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왕이 부탁해도 듣지 않고 그냥 왕의 사촌 동생을 죽일 정도니까 성격이 강직해서 늘 이렇게 말이 이렇게 정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송강은 서인인데 동인의 영수인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이렇게 좀 가격했나 봐. 그래서 이제 율곡 선생이 좀 정쟁을 삼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충고를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송강 선생이 그만 물러나옵니다. 그때 다시 담양으로 와요. 그 담양에 가서 한 3년 지내요. 지내다가 다시 정계로 나가요. 나가서 이제 또 지평벼슬을 해요. 하는데 진도 군수 그 이수라는 사람이 뇌물을 이렇게 수수한 사건이 있어. 거기에 이제 송강 선생이 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물러나게 돼요. 다시 또 우리 담양으로 내려오죠. 내려와 있던 중에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맡겨요. 그때가 45살입니다. 강원도 관찰사를 맡기니까 이제 송강이 조화락하고, 그 감동별곡 첫머리에 보면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간동 800리 방임을 맡디시니 의아 성인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중림에 누웠다. 그 말이 바로 대나무가 우거진 곳, 바로 이 담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별곡을 짓게 되고, 강원도에 가서는 훈민가를 비롯해서 시조 16수 이상을 짓게 되죠. 근데 그 감동별곡이 지어지고 나자 그 뒤에 이제 기행가사, 어디를 가면서 느낀 감정을 읊은 그런 가사가 이제 줄을 이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우인이 쓴 관동 속별곡,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금강산 유기문학이라고 이제 한시로 되거나 아니면은 산문으로 된 금강산 관련 기록 문학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 감동별곡에 끼친 영향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마치고 잘 풀렸어요. 전라도 관찰사도 하고요, 함경도 관찰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승진을 계속해서 대사헌을 해요. 대사헌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검찰총장쯤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마 동인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이제 동인들하고의 갈등에 의해서 탄핵을 받고 다시 담양으로 물러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49살이에요. 다른 기록에는 48세라고 하는데 아마 만으로 하면 48세일 거예요. 그때 내려와서 이제 이른바 삼위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등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은 그 시경이라는
이제 중국 책에 나오는 미인이라는 말에서 글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 미인은 주로 이제 왕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미인이니까 왕을 생각하는 별곡, 우리말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삼위인곡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여인이 이렇게 님을 뜻밖의 여의고 나서 님과 이별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읊은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김춘택이라는 사람의 별 삼위인곡, 또 이진유라는 사람의 속 삼위인곡, 또 우리 곰파 유도관 선생의 삼위인곡 등 조선 후기까지 그 미인계 가사를 짓게 하는 그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고, 또 그 한 여인의 그 가냘픈 심정을 충신히 임금을 그리하는, 연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노래했다는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김만중 선생은 서포만필에서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3편인데 그게 이제 감동별곡, 사미인곡, 성미인곡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홍만종 선생은 그 순호지라는 책에서 삼위인곡은 영중의 그 훌륭한 작품 백설곡하고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미인곡은 제갈량이 올렸던 출사표 있잖아요. 그 제갈량의 출사표와 백중지간이다. 우시 연군 때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심경을 아주 핍진하게 그려냈다, 이런 평들을 했거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참 간절하고 애틋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한국인의 그 애간장을 그렇게 잘 달래고 있는 건지, 그 한시 문화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우리말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쏟아낼 수 있었는 건지 참 자랑스럽게 그지없죠. 이 송강 선생을 말할 때 꼭 빼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송강집하고 송강가사예요. 송강가사라는 책과 송강집이라는 책인데, 송강집은 원집, 속집, 별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집은 아들 정홍명이 이제 만든 것이고, 속집은 이선이라는 사람이 우암 송시열 선생의 발문을 붙여서 만든 것이고, 별집은 이제 조선말 고종 때 만들어진 그런 책이에요. 지금 송강집 그러면은 원집, 속집, 별집을 다 함께 일컬어서 하는 말이고, 송강가사 속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감동별곡, 성산별곡, 삼위인곡, 성미인곡의 4편의 가사하고 시조 80여 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두 자료죠. 어쨌든 송강은 이 전라도 창평에 와서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여러 사람이 공들여서 만든 사람답게 훌륭하게 문학으로서 또 정치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사원으로 여기 와서 있다가 그런 작품을 짓고 나서 기추곡사, 즉 뭐냐면 정열입 모반 사건이 터져요.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다.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강이 취재관이 돼요. 거기서 이제 취재를 잘해가지고 우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좌의정까지 올라요. 아까 왜 암행어사를 한 사람은 정승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역시나 좌의정까지 하지요. 그런데 이제 좌의정을 하던 무렵에 선조 임금에게 밑보이는 일을 하나 해요. 뭘 했냐면은 선조의 뒤를 이을 이제 세자 첩봉. 선조라는 사람 자체가 정통 앙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조가. 근데 선조의 정부인인 의인왕후 박씨도 자손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자기도 정통이 아닌데 후궁한테 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게 선조는 늘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자 책봉을 미루다가 선조가 나이가 40살이 돼버린 거야. 옛날에 40살이면 아주 중노인이거든. 그래 이제 신하들은 자꾸 이제 세자 책봉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선조는 정부인한테 후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던 차인데 송강은 선조가 누구를 세자로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인이었던 이산해 선생을 만나 보니까 서인인 송강이 동인인 이산해한테 물어요. 세자는 광해군이 어떠겠냐고. 그러니까 이산해 선생이 그러자고, 왕에게 같이 건의를 하자고. 그냥 그게 이제 건저희 사건인데, 세자를 누구누구로 책봉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한 것이 건저희 사건입니다. 이산해 선생은 강해군으로 하자고 해놓고 선조가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강해군은 공빈 김씨가 난 둘째 아들이고, 신성군은 임빈 김씨가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선조는 임빈 김씨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산해 선생이 가서 임빈 김씨한테 송강이 지금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세자가 되면은 당신하고 신성군을 죽이려고 한단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모함을 한 거야. 그래 이제 선조가 노발대발해서 송강 선생을 막 꾸지람하고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참 유배가 있을 무렵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세자를 빨리 책봉해야 돼. 그래서 어린 신성군보다는 강해군이 더 낫겠다 싶어서 선조가 하는 수 없이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그러면서 유배가 있던 이제 송강을 불러서 경기, 충청, 전라에 채찰사를 맡겨요. 채찰사라는 것은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채찰사를 하면서 또 선조로부터 조금 미움을 받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전라도를 빼고는 거의 일본이 점령을 한 상태니까 이 전라도를 뺏기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송강 입장에서는 전라도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 당시 광주 목사였던 권율 장군이 광주를 비워놓고 자꾸 선조 옆에 가 있단 말이에요. 선조는 우주에 도망가 계시는, 피신가 계시는데, 그래 이제 자꾸 권율은 돌아오라고 상소를 올리고, 선조는 자기 옆에 있는 권율이 든든하고, 그래 이제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어떤 작은 소원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소원함도 만회도 하고 그럴 겸 1593년에 송강 선생이 명나라의 사은사로 가요. 명나라에서 이제 군대도 보내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거지. 사은사로 갔다 와서 만회를 하기도 전에 동인의 모함을 받아서 강화도 송종촌에서 참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는, 참 우리에게는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송강 선생은 참 자의정에서부터서 아주 그 참 보잘것없는 그런 애로운 그런 그 원혼이 되기까지 이른바 그 천정과 바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으로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국문학상에서 송강만큼 가사, 시조 또 한시를 훌륭하게 아름답게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낸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정치인 송강과 문학인 송강은 좀 구별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송강은 담양에서 만들어낸 조선 시가의 거봉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